어머님, 제가 죄송했어요. 민수가 큰일 났어요. 민수가 친구를 다치게 했대요. 상대 부모가 합의금으로 몇 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뭐? 민수가 다친 건 아니고? 민수는 괜찮은데 어머님 저희가 감당이 안 돼요.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춘옥은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야, 많이 무서웠지?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민수의 말에 춘옥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 전에 따뜻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니까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선한 영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남편 김병대의 장례식이 이틀째 접어들었습니다. 김춘옥은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는 끝없는 허무함과 고단했던 세월들이 파도처럼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 떠났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네.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춘옥의 입술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조문객들의 발걸음 소리와 낮은 대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향 냄새와 국화꽃 향기가 섞여 코끝을 스쳤고 춘옥은 남편과 함께 보낸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시집 와서 어려웠던 때도 있었고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곁에 있어 든든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았던 초창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밤새 간병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춘옥은 평생을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신만의 꿈이나 욕망은 접어두고 오직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것입니다. 빈소 앞에는 남편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김병대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춘옥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조문객들 앞에서는 울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체면이라는 것이 있었고 무엇보다 남편이 편히 떠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와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동네 이웃들, 남편의 직장 동료들, 친척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춘옥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도 남편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김병대 씨 부인이시죠?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많이 슬프시겠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병대 씨가 얼마나 부인 자랑을 하셨는지 몰라요. 조문객들의 위로 말씀들이 춘옥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춘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지만 정작 마음속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며느리 윤소연이 검은 상복을 입고 접수대에서 봉투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리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행동을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소연은 주변을 살피더니 자신의 회사 사람들 이름이 적힌 부의금 봉투 몇 개를 따로 골라내고 있었습니다. 춘옥은 소연이 그 봉투들을 자신의 가방에 조용히 넣는 모습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분명히 소연이 봉투를 자신의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춘옥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춘옥은 설마 하는 마음에 천천히 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고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런 일로 며느리와 갈등을 벌이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소연아, 그건 뭐냐? 춘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소연은 봉투를 손에 든 채 벌떡 일어나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 회사 사람들이 온 거예요. 개인적으로 온 분들이니까 제가 챙길게요. 춘옥의 눈썹이 꿈틀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의 회사 사람들이라고 해도 가족의 부고를 듣고 온 것인데 그것을 개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건 너 개인 경조사냐? 네 회사 사람이면 가족일이 아니야? 춘옥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끼리는 그렇게 해요, 어머님. 춘옥은 며느리의 태도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런 뻔뻔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런 엄숙한 자리에서 말입니다. 조문객들이 고인을 기리며 정성스럽게 건넨 부의금을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가 사람이냐? 장례식장에서 이런 식으로 챙겨? 춘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황당함이 섞인 감정이 목소리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춘옥을 나무라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언성 높이실 때가 아니잖아요. 목소리 좀 낮추세요. 춘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의 뻔뻔함에 몸이 떨렸고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문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를 낼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소연이 오히려 자신에게 목소리를 낮추라고 하는 모습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춘옥은 소연을 바라보며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며느리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소연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그런대로 예의 바른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중요한 순간에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춘옥과 소연 사이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는 슬픔보다도 더 큰 배신감이 춘옥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조문객들이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장례식장 한쪽 구석 빈소역. 작은 의자에 김춘옥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조문객들을 맞느라 지친 몸이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춘옥의 눈에는 눈물보다도 분노와 배신감이 고여 있었습니다. 며느리 소연이 부의금 봉투를 가져간 일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장례식장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냉방기 소리만이 적막함을 깨뜨렸습니다. 춘옥은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영환 아빠, 우리 며느리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당신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더니 멀리서 복도를 걸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옥은 고개를 돌려보니 소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소연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춘옥을 바라보는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소연은 춘옥 옆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장례 끝나면 다시 시골 내려가시는 거죠? 춘옥은 소연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이틀 만에 벌써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계속 있을 수는 없잖니.
소연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계속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님 병원 치료 때문에 잠깐 저희랑 같이 사셨던 거고, 이제 돌아가시면 저희도 좀 정리하고 살아야 하니까요. 춘옥은 소연의 말투에서 냉정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말을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이 암 투병을 하면서 병원비와 간병 때문에 아들 집에서 함께 지낸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정리하고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소연아, 그동안 내가 너희한테 폐를 많이 끼쳤구나. 미안하다. 춘옥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소연의 표정은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저희는 못 모셔요. 저는 못 모셔요. 소연의 마지막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춘옥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눈가에 맺히기 시작했고 말이 안 나와 가슴을 치듯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이틀 만에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 이게 네 진심이구나. 춘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겉으로나마 효부 노릇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도 직장 다니고 있고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어요. 소연은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춘옥이 얼마나 상심하고 있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에는 죄책감이나 미안함 같은 감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버님 병원비도 많이 들었잖아요. 저희도 빚을 내서 도왔는데 이제는 정말 한계예요.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집 대출금도 있고. 춘옥은 소연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남편의 병원비 때문에 아들 부부에게 부담을 준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이 아닌가요? 더욱이 남편이 돌아가신 지 겨우 이틀 만에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 너무 차가운 것 같았습니다. 소연아, 나도 평생 일만 하고 살았어.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화가 나면서도 마음이 아프구나. 춘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소연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춘옥이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현실이 그래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팍팍한지 아시잖아요. 춘옥은 소연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정말 짐이 되는 존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접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춘옥은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도 며느리의 차가운 말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시집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자신만의 시간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포기하고 취미 생활도 포기하고 심지어 자신이 좋아하던 음악 감상조차 포기한 채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접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님 시골집도 있으시고 그곳에서 편히 지내시면 되잖아요. 저희가 가끔 안부 전화도 드리고 명절 때도 찾아뵐게요. 소연은 마치 자신이 배려를 해주는 것처럼 말했지만 춘옥에게는 그저 형식적인 말로만 들렸습니다. 명절 때 찾아온다는 것도 의무감에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혹시 모르니까 미리 말씀드리는데 영환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더 심해졌고요. 집안 분위기가 너무 무거우니까 소연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입장만을 강조했습니다. 춘옥은 더 이상 소연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며느리에게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춘옥은 조용히 일어서서 빈소 앞으로 갔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영환 아빠, 당신이 떠나니까 내가 이렇게 외롭구나. 당신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것 같아. 며칠 뒤 아들 집에 잠시 더 머무는 김춘옥.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춘옥은 작은 방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시골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그 집에 혼자 들어간다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지만 벽 하나 건너편 방에서는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가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춘옥의 귀에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춘옥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제까지 계실 건데? 엄마 돌아가셔도 이렇게 안 할 거야. 소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춘옥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춘옥은 이불을 더 꽉 끌어당겨 몸을 웅크렸습니다. 솔직히 어머님 계시면 집안 공기가 무거워져. 아이들도 눈치 보고 나도 집에서 편히 쉴 수가 없어. 춘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최대한 조용히 지내려고 노력했는데 그래도 부담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소리 내지 않으려고 조심했고 저녁에도 일찍 방에 들어가서 며느리 가족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아. 할머니가 맨날 우울해하시니까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야.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소연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춘옥은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들었지만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손주들 앞에서 슬픈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눈치를 챘던 모양이었습니다. 영환아, 너도 좀 알아서 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야? 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정리할 때도 됐잖아.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참고 있던 불만을 터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영환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인데 갑자기 나가시라고 할 수는 없잖아. 춘옥은 아들의 말에 조금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자신을 생각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벌써 일주일이 넘었어. 그리고 어머님도 시골에 집이 있으시잖아. 거기서 편히 계시면 되는 거야. 소연의 말에 춘옥은 자신이 정말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일주일도 길게 느껴졌던 모양이었습니다. 춘옥은 아들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아들이 자신을 조금이라도 생각해주는 말을 할까 기대했지만 영환의 대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알겠어, 내가 말해볼게. 춘옥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아들도 며느리 편이었던 것입니다. 춘옥은 작은 방에서 이불을 덮은 채 숨죽인 채 눈을 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온몸이 식은 듯 차가웠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지? 내 아들 집인데 남의 집 같네. 춘옥은 자신이 정말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체면상 참고 지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어머님이 계시면 우리 부부만의 시간도 없어. 밤에 얘기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TV 볼 때도 눈치 보이고. 이게 정상적인 가정생활이야? 춘옥은 며느리가 부부만의 시간이라는 말을 쓰는 것에 더욱 서운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몇 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시어머니를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춘옥은 젊은 시절 자신이 시어머니를 모실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며느리들은 생각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어?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고 하면 다들 동정의 눈으로 보잖아. 요즘 시대에 누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 소연의 말에 춘옥은 자신이 시대에 뒤떨어진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 자체가 구시대적인 것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 있으면 집안일도 더 늘어나. 빨래도 더 나오고 음식도 더 해야 하고. 나도 직장 다니면서 이런 거 신경 쓰기 힘들어. 춘옥은 자신이 며느리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최대한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존재 자체가 부담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빨래는 따로 하겠다고 했는데도 며느리는 여전히 부담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영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 춘옥은 아들의 말에 조금 고마웠습니다. 그래도 자신을 걱정해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외로우면 동네 친구들이랑 어울리시면 되잖아. 어머님 또래분들 많이 계시잖아. 굳이 우리랑 같이 사실 이유는 없어. 하지만 소연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춘옥은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정말 불필요한 존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취급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성격도 좀 까다로우시잖아. 음식간도 이래라 저래라 하시고 청소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솔직히 스트레스 받아. 춘옥은 자신이 까다로운 시어머니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를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조언했던 것들이 모두 간섭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았습니다. 음식이 짜다고 말한 것도 청소할 때 빠뜨린 부분을 알려준 것도 모두 며느리에게는 스트레스였던 것입니다. 영환아, 정말 결정해야 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 나도 한계야. 춘옥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들려왔습니다. 이른 아침 부엌 식탁에서 김영환과 윤소연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춘옥은 작은 방에서 나와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지만 부엌에서 나오는 대화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이야기의 연장선인 것 같았습니다. 춘옥은 화장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자신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머님한테 언제 말씀드릴 거야? 소연이 영환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려야겠어. 영환의 대답에 춘옥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자신을 내보내기로 결정한 것 같았습니다. 춘옥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수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춘옥이 부엌으로 들어가자 영환과 소연이 어색하게 대화를 멈췄습니다. 춘옥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소연이 형식적으로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춘옥은 고개만 끄덕이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준 아침상이 있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영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춘옥은 아들의 표정을 보며 무슨 말을 할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시골집 정리는 어떻게 되셨어요? 혹시 불편한 곳은 없으신지. 영환은 돌려서 말하고 있었지만 춘옥은 그 속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골로 내려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아직 정리할 게 많아서. 춘옥이 대답했지만 사실 정리할 것이 특별히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남편 없이 혼자 그 집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서웠을 뿐입니다. 어머님 짐은 저희가 정리해서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무겁고 힘드실까 봐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배려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춘옥에게는 빨리 나가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춘옥은 씁쓸히 미소 지었습니다. 살아서 내 짐이 택배로 오가게 될 줄은 몰랐다. 춘옥의 말에 영화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도 미안한 마음은 있는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며느리를 거역할 수는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시골에서도 편히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공기도 좋고 아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소연은 계속해서 시골로 내려가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춘옥에게는 그저 변명으로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끔 안부 전화도 드리고 명절 때는 꼭 찾아뵐게요. 소연의 말에 춘옥의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때만 찾아온다는 것은 1년에 몇 번 보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언제까지 계실 생각이세요? 소연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제는 돌려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춘옥은 며느리의 노골적인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글쎄 며칠 더. 춘옥이 말끝을 흐렸지만 소연은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아이들 새 학기도 시작되고 저희도 정리할 게 많아서요. 이번 주말까지는 어떠실까요? 소연의 말에 춘옥에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일주일도 더 있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열흘도 안 됐는데 벌써 나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 너. 춘옥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영환과 소연이 깜짝 놀라 춘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있을 거냐고. 네가 누구라고 그런 소리를 해. 춘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영환이 당황해서 말했지만 춘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정하라고. 내 남편 장례식에서 돈 챙기고 나더러 나가라고 하는데 진정하라고. 춘옥이 소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무슨 말이냐고. 장례식 날 네가 한 짓 내가 다 봤어. 부의금 봉투 챙기는 것도 봤고. 춘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소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제 회사 사람들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회사 사람들 것이면 뭐가 달라. 내 남편 장례식에 온 돈인데. 춘옥이 소리쳤습니다. 영화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지 말라고. 내가 왜 흥분하면 안 돼? 평생 너희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짐이라고 하는데. 춘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와 서운함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조심하면서 살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소리 안 내려고 하고 저녁에 일찍 방에 들어가서 너희 눈치 안 보게 하려고 했는데. 소연이 반박했습니다. 어머님도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이라고? 그럼 내가 비현실적으로 살았다는 거냐? 춘옥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내가 평생 뭐라고 살았는지 알아?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너희 아이들 키우는 거 도와주고. 그런데 이제 와서 나더러 나가라고? 소연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나쁜 사람 된 거예요? 나쁜 사람이지. 장례식장에서 돈 챙기고 시어머니 쫓아내려고 하는데 좋은 사람이야? 춘옥의 말에 소연도 화가 났습니다. 어머님도 너무하세요.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모셔드렸는데. 모셔드렸다고? 언제 모셔드렸어? 내가 언제 편하게 산 적이 있어? 춘옥과 소연이 마주보며 싸우는 모습에 영화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니, 소연아, 그만해. 하지만 두 사람의 감정은 이미 폭발한 상태였습니다. 좋아. 나갈게. 이런 집에 있기도 싫어. 춘옥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내일 당장 나갈 테니까 걱정 마라. 다시는 너희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춘옥은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부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향 집으로 돌아온 김춘옥. 버스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 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함께 살던 이 동네가 이제는 남의 동네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마주치면 고개만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남편이 돌아갔다는 소식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열쇠를 꺼내는 손이 떨렸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마지막으로 남편과 함께 이 문을 열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급하게 나가면서 문을 잠갔었는데 이제는 혼자 돌아온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먼지 냄새와 함께 남편의 체치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춘옥은 한동안 현관에 서서 집안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은 그저 빈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쌓인 먼지가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니 남편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신문을 읽던 안경이 탁자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즐겨 마시던 차컵도 싱크대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은 남편이 자주 앉던 소파 팔걸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남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당신 없이 혼자 있으니까 정말 적막하구나. 춘옥은 혼잣말을 하며 방 안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집에서 가져온 것은 옷가지 몇 벌 뿐이었지만 그마저도 정리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싸우고 나온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부엌에 들어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전기가 나간 상태였습니다. 오랫동안 비워둔 집이라 전기와 가스 수도까지 모두 끊어져 있었습니다. 춘옥은 한숨을 쉬며 다시 생활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옷장을 정리하던 중 남편의 유품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들이 가져다 준 상자였는데 그동안 제대로 살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춘옥은 상자를 꺼내서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상자 안에는 남편의 낡은 시계 익다만 책 그리고 흰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계는 남편이 젊은 시절부터 차고 다니던 것으로 지금은 멈춰 있었습니다. 책은 남편이 마지막까지 읽으려고 했던 역사책이었는데 책갈피가 중간쯤에 꽂혀 있었습니다. 춘옥은 봉투를 꺼내서 살펴봤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손글씨로 춘옥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평소 남편의 글씨보다 조금 떨린 것 같았지만 분명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봉투를 열자 남편의 편지와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춘옥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지도 남편이 평소 쓰던 것이었습니다. 춘옥아, 미안하다. 나 없이 고생할 거 생각하면 마음이 놓이질 않아. 남편의 글씨를 보는 순간 춘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치 남편이 옆에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글씨 하나하나에서 남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할 때부터
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너한테 직접 말하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이렇게 편지로 남긴다. 춘옥은 편지를 읽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걱정했는지가 글 하나하나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나랑 살면서 참 고생 많고 못해준 게 많아서 미안했다, 잘해주지 못하고 고생만 시키면서 산 것 같아 떠나는 날까지 마음이 무겁다. 내가 먼저 가더라도 항상 내가 당신 지켜줄 테니까 이제 고생 그만하고 당신 남은 여생을 위해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춘옥은 편지를 읽으며 더욱 울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미안해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남편에게 잘해주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통장에 있는 돈은 너 혼자 잘 써,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 평생 가족만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 춘옥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는 7,200만 원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춘옥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해둔 돈이었습니다. 병원비로 많은 돈이 들어갔을 텐데도 이렇게 모아둔 것을 보니 남편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춘옥아, 혼자 있으면 외로울 텐데 너무 슬퍼하지 마. 나는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그리고 자식들한테 기대지 마. 요즘 세상은 우리 때와 달라. 너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으니까 용기를 내. 남편의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글씨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환이와 소연이에게 너무 서운해하지 마. 걔들도 살기 바쁜 세상이야. 대신 당신은 좋아하던 일들을 자유롭게 하나씩 해봤으면 좋겠어. 젊을 때 하고 싶어 했던 것들 말이야. 춘옥은 남편이 자신의 젊은 시절 꿈까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젊었을 때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리고 싶다고 했던 이야기를 남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아이들 키우느라 꿈을 접어야 했지만 남편은 그 꿈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영환 아빠, 그래도 마지막까지 내 편이었구나. 춘옥은 편지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서운했던 마음이 조금씩 달래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 혼자가 된 것이 그리 무섭지 않았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춘옥아, 당신과 함께한 40년이 행복했어. 고마웠고 사랑했어. 이제는 너만의 시간을 만들어봐. 내가 못해준 것들을 너 스스로에게 해줘. 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사랑한다, 춘옥아. 춘옥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위로받는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떠났지만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해준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당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춘옥은 남편의 사진을 보며 소리내어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슬픔과 그리움이 터져나왔습니다. 덕분에 용기가 난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생각해 줄 줄 몰랐어. 춘옥의 울음소리가 빈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지만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친구 노말자가 찾아왔습니다. 말자는 춘옥의 오랜 친구로 남편 장례식에도 참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춘옥은 말자를 보자마자 반가움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춘옥아, 혼자 있으니까 어때? 많이 외롭지? 말자는 춘옥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춘옥은 말자를 거실로 안내하며 차를 끓였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이라 마음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말자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나야 뭐 그냥 그렇지.
그런데 춘호가 너 얼굴이 많이 상했네, 많이 힘들었구나. 말자는 춘옥의 얼굴을 자세히 보며 말했습니다. 춘옥은 거울을 본 지 오래되어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몰랐는데 말자의 말을 듣고 보니 많이 야위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괜찮아. 시간이 약이라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 춘옥이 말했지만 말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춘호가 솔직히 말해봐. 영환이랑 소연이가 어떻게 대했어? 내가 장례식 때 분위기 봤는데 뭔가 어색하더라. 말자의 직설적인 질문에 춘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족 일을 남에게 털어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뭐가 어색했어? 소연이가 너한테 하는 태도가 좀 차갑다고 해야 하나? 말자의 말에 춘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다른 사람 눈에도 보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사실은 춘옥은 말자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부터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엿들은 일, 그리고 결국 집에서 나오게 된 경위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걔가 장례식장에서 자기 회사 사람들 부의금을 개인적으로 챙기질 않나. 그 와중에 못 모셔요라고 하질 않나. 나 그날 진짜 미쳐버릴 뻔했어. 춘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자는 춘옥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싸웠구나. 그럼 지금은 완전히 연락도 안 하는 거야? 나 나올 때 다시는 너희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했어. 말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춘옥을 바라봤습니다. 춘옥아, 네가 평생 참고 참아서 그래. 이제부터는 너 위해서 살아야 돼. 누구한테도 기대지 말고. 말자의 말에 춘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도 남이야. 너를 아껴줄 사람은 결국 너 하나밖에 없어. 이제 이기적으로 좀 살아.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말자의 말은 날이 서 있었지만 그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춘옥은 말자의 말을 들으며 남편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남편도 비슷한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자야,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이 나이에. 뭔 소리야, 너 아직 건강하잖아. 그리고 요즘 우리 또래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사는데. 말자는 춘옥을 격려했습니다. 춘옥아, 너 평생 가족만 생각하고 살았잖아. 이제는 네가 좋아하는 일 좀 해봐. 취미라도 가져보고. 춘옥은 말자의 말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취미라니, 나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문제야. 젊은 시절에 뭘 좋아했어? 노래? 춤? 아니면 뭔가 배우고 싶었던 거 있었잖아. 춘옥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젊은 시절 잠깐 동안 동네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참 즐거웠는데 아이들 키우느라 그만둬야 했었습니다. 노래를 좀 좋아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걸 어떻게 해? 왜 못해? 요즘 복지관에서 노인 합창단도 많이 한다던데. 거기 가서 노래도 배우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면 되잖아. 말자의 제안에 춘옥은 조금 관심이 생겼습니다. 정말? 그런 데가 있어? 당연하지. 내 친구 중에도 복지관 합창단 다니는 사람 있어. 거기서 공연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런데. 춘옥은 말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편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즐거움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가도 괜찮을까? 뭔 소리야. 거기 다니는 사람들 다 우리 또래야.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고. 말자는 계속해서 춘옥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춘옥아, 운동도 좀 해봐. 요즘 공원에서 아침 운동하는 사람들 많잖아. 거기서 사람들도 만나고. 춘옥은 말자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돈도 있고 건강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말자야, 정말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런데 춘호가 영환이가 돈 얘기 꺼내면 너 설마 돈 줄 거 아니지? 아휴 자식 새끼 설마지 아버지 돈 몇 푼 뺏어가진 않겠지. 춘옥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절대 뺏기지도 말고 딱 잘라버려. 그 돈은 남은 인생에 써야 될 돈이야. 말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춘호가 네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춘옥은 말자의 말을 들으며 남편의 편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남편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그런 곳에 가는 게 부담스러워.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금방 적응할 거야. 너 원래 사교적이잖아. 말자는 춘옥을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춘호가 요즘은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아. 다들 새로운 친구 만들고 싶어 해. 너 같은 사람 오면 환영하지. 춘옥은 말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마음이 동했습니다. 평생 가족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말자야 정말 고마워. 네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용기가 난다. 당연한 거야. 친구 좋은 게 뭐야. 서로 응원해주는 거지. 말자는 춘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춘옥아 이제 진짜 너 인생을 살아봐.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춘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자의 조언과 남편의 마지막 편지가 겹쳐지며 새로운 결심이 서는 것 같았습니다. 김영환에게 윤소연이 슬쩍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소연의 마음 한편에는 계속 신경 쓰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버님 남기신 거 있어? 통장이라도. 소연의 질문에 영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따로 주신 것 같아. 마지막에 편지랑 함께. 편지? 어떤 편지? 소연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영화는 아내의 태도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 두신 것 같아.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소연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따로 돈을 준비해뒀다니 생각보다 큰 돈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냥 다 어머님이 가지시는 거야? 당연하지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해 남겨두신 거인데. 소연은 말없이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렇게 돈을 따로 준비해뒀다면 그 돈으로 병원비를 충당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자신들에게 빚까지 내게 만들었을까요? 며칠 동안 이 일로 머릿속이 복잡했던 소연은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연은 핸드폰을 꺼내 춘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소연이에요. 춘옥은 갑작스런 며느리의 전화에 당황했습니다. 웬일이냐? 나한테 왜 전화해? 어머님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 났어요. 춘옥은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수가 사고를 냈어요. 민수는 춘옥의 손자였습니다. 춘옥은 손자 이야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뭐? 민수가 사고를? 어디 다쳤어? 아니에요. 민수가 친구를 다치게 했어요. 자전거 타다가 친구랑 부딪혀서 그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님 상대방 부모들이 치료비랑 위로금을 요구하고 있어요. 몇 천만 원이에요. 춘옥은 손자가 사고를 냈다는 소식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민수는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민수는 괜찮은데 어머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으면 민수가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소연은 계속해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정말 돈이 없어요. 춘옥은 손자를 생각하니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심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이요. 상대방이 그렇게 해야 합의해준다고 해요. 춘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3천만 원이면 남편이 남겨준 돈의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소연아, 정말이야? 민수가 정말 사고를 낸 거야? 어머님,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요? 손자 일인데. 소연의 간절한 목소리에 춘옥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자가 큰일 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가서 직접 보고. 어머님, 시간이 없어요. 내일까지 돈을 준비하지 못하면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요. 소연은 춘옥을 재촉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민수 미래가 걸린 일이에요. 결국 춘옥은 다음 날 은행에서 3천만 원을 찾아 소연에게 주었습니다. 소연은 춘옥에게 고맙다고 연신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소연에게서 사고 처리에 대한 소식이 없었습니다. 춘옥은 걱정이 되어 소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소연아, 민수 일은 어떻게 됐냐? 아, 네, 잘 해결됐어요. 어머님 덕분에요. 소연의 대답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춘옥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어째? 많이 무서워했을 텐데. 네, 그냥 괜찮아요. 소연의 대답이 어색했습니다. 춘옥은 직접 손자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춘옥이 아들 집에 갔을 때 민수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춘옥은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야, 할머니야, 많이 무서웠지? 민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할머니, 뭐가 무서워요? 너 사고 낸 거 친구가 다쳤다고.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저 사고 안 냈는데요. 민수의 말에 춘옥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소연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춘옥은 급히 소연을 찾았습니다. 소연은 춘옥의 표정을 보자 당황했습니다. 소연아, 민수가 사고 안 냈다는데? 그게. 소연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네가 날 속인 거야? 3천만 원을 그냥 가져간 거야? 춘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정말 힘들어요. 빚 때문에. 빚은 너희가 해결할 일이야. 내 남편이 나한테 남겨준 돈을 왜 네가 가져가? 춘옥이 소리쳤습니다. 소연도 이제 가면을 벗었습니다. 어머님, 어차피 혼자 쓰실 거면서 뭐하러 그렇게 아껴요? 저희가 더 필요해요. 네가 뭔데 내 돈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해. 이건 도둑질이야. 춘옥과 소연이 큰 소리로 싸우는 소리를 듣고 영환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소연아, 왜 그래? 영환아, 네 아내가 날 속여서 3천만 원을 가져갔어. 영환은 상황을 파악하고 당황했습니다. 소연아, 정말이야? 소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희 정말 급했어요. 어머님께 솔직히 말하면 안 주실 것 같아서. 춘옥은 며느리의 뻔뻔함에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너희와는 더 이상 가족도 아니야. 춘옥은 손자 이야기까지 거짓말로 이용한 며느리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춘옥은 다시 집을 나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자식 새끼라고 저런 애들을 내가 믿고 그동안 살아왔다니. 정말 한탄스럽다. 더 이상은 미련 없이 살아가야겠다. 김춘옥은 혼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속아 3천만 원을 빼앗긴 후 몇 달이 흘렀지만 춘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말자의 조언대로 복지관 합창단에 가입했고 아침마다 공원에서 운동도 하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하는 모든 것이 어색했지만 점점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춘옥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공원에서 만난 동년배분들과 인사를 나누며 춘옥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여유를 부릴 수 없었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춘옥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들 영환이 손자 민수를 데리고 서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손자는 많이 자란 것 같았습니다. 춘옥은 반가우면서도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민수가 춘옥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민수야, 애비야. 춘옥은 아들과 손자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영환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역력했고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영환의 목소리는 기운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할머니 욕하는 거 듣기 싫어요. 민수의 말에 춘옥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직 어린 손자가 어른들의 갈등 때문에 상처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야,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춘옥은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거짓말했어요. 뭔 거짓말? 제가 사고 났다고 한 거요. 제가 친구 다치게 했다고 한 거 다 거짓말이에요. 엄마가 외할아버지한테 돈 주려고 그런 거래요. 춘옥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손자의 입에서 직접 듣자니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어린 손자까지 어른들의 거짓말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환은 민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춘옥은 아들에게 저녁을 차려주고 민수와 함께 오랜만에 가족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영환은 내내 말이 없었고 무언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우리 할머니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돼요? 민수의 말에 영환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에 더 오래 놀러 오자. 저녁을 먹고 영환은 민수를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춘옥은 손자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영환이 혼자 춘옥의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춘옥은 아들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며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영환아, 무슨 일이야? 이렇게 술 마시고.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영환이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춘옥은 아들의 갑작스런 행동에 당황했습니다. 영환아, 일어나. 왜 이래? 어머니, 소연이가 또 거짓말을 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영환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받은 3천만 원을 소연이가 빚 갚는 데 쓴 게 아니라 자기 친정에 줬어요. 춘옥은 며느리의 배신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연이 친정아버지가 주식 투자 실패로 큰 손실을 봤다고, 급하게 돈이 필요했다고 해서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영환은 계속해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빚은 아직도 그대로예요. 이자만 계속 늘어나고 있고, 소연이가 저한테도 완전히 거짓말을 한 거예요. 춘옥은 며느리의 치밀한 거짓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게 됐어? 소연이 친정에서 실수로 말이 나왔어요. 장인어른이 딸 덕분에 위기를 넘겼다고 그때서야 모든 게 드러났어요. 영환은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소연이가 제 뒤에서 저를 무시하는 말을 친정 식구들한테 하고 다녔어요. 시어머니도 바보고 남편도 바보라고. 춘옥은 며느리의 진짜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소연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영환의 말에 춘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혼? 정말 정한 거냐? 네,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어머니한테 한 일도 그렇고 저한테도 계속 거짓말하고 민수까지 이용해서.
그리고 친정에서 저희 가족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다니고, 영화는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소연이가 저한테 시어머니 돈 가져온 거 잘했다고 했어요. 뻔뻔하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춘옥은 며느리의 뻔뻔함에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이거. 영환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가 소연이한테서 받아낸 거예요. 3천만 원 다 돌려받지는 못했지만 1,000만 원이요. 소연이 친정에서 일부는 돌려줬어요. 춘옥은 아들이 건넨 돈을 받으며 놀랐습니다. 애비야, 맘고생이 심했겠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내를 잘못 봤어요. 어머니가 평생 우리 위해 희생하신 건 생각도 안 하고, 소연이 말만 믿고, 영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민수는 제가 키울게요. 소연이한테는 절대 안 맡길 거예요. 민수도 엄마 거짓말하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춘옥은 아들의 각성에 조금 안도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아들이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춘옥은 손주에게서 엽서 한 장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집에서 밥 먹고 자고 싶어요. 아빠가 주말에 할머니한테 데려가 준다고 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춘옥은 엽서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움도 애틋함도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춘옥은 조용히 독백했습니다. 그래, 보고 싶지. 근데 이제 난 나부터 챙겨야 해. 그래야 오래 볼 수 있지. 춘옥은 거울 앞에 서서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늘도 아침 6시부터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8시에는 복지관 합창단 연습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도 읽을 예정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손자가 좋아할 반찬을 미리 준비해 두려고 했습니다. 집을 나서며 춘옥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고마워요. 덕분에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영환이도 조금은 철이 든 것 같아요. 춘옥의 하루는 바쁘지만 충실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방식대로 사는 삶이 이렇게 만족스러울 줄 몰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기심과 배신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주변에도 사랑과 가족애를 핑계로 당연하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그 믿음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춘옥 씨의 이야기가 부당한 대우 앞에서 더 이상 참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는 따뜻한 위로와 든든한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쌓인 답답함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마음에 와닿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선한 영향력으로 큰 힘이 됩니다. 모든 분들이 자신만의 행복을 당당히 지켜나가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